엔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환율이 약해지면 네. 물건 팔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되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품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에서 또 환율까지.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그냥 다 끌어모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제 1985년에 장사 너무 혼자 해먹는 거 아니야? 야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일본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영국, 프랑스 들어와가지고 엔저 때문에 장사 잘 해먹는 것 같더라. 나 요새 힘들다. 너 뭐 좀 해줄 거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플라자 합의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엔화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일본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낮춘 거예요. 와, 드디어 때가 온 거죠. 흥청망청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너도 나도 주머니에 돈이 꽉 차게 되는 네. 이른바 버블 경제가 그때.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3프로TV에서 준비한 엔화 특집 시간입니다. 올 연초인가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화 900원 됐다 그래서 다들 싸다고 막 들어갔었죠. 근데 더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엔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엔화의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엔화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엔화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슬슬 그 네. 엔화 거의 목에 찬 것 같은 느낌 다들 받으실 것 같죠. 네. 예, 일단 엔화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돈을 손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요? 돈 좀 있어? 요거. 돈 좀 있어? 돈 좀 있어? 네. 원. 원. 네. 동그라미 원. 예. 이거를 중국말로 하면 위안. 네. 일본말로 하면 엔. 둘 다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중국은 원을 위안이라고 쓰고 네. 일본은 엔이라고 쓰고 근데 한자로 하면 다 원. 근데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표기를 쓰긴 하는데 다른 표기를 쓰는 이유는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를 보면은 N 같은 경우는 JPY, 예. 그러니까 재팬 N. 네.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CNY, 차이나 N, 네. 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똑같이 원. 근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 한자 쓰던 사람들도 야 좀 있어? 뭐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똑같은 표시를 쓰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일본에 있는 쇼핑몰에서 사기 사건도 있었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하고 같은 이런 건데 보면은 1680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저쪽 구석 어딘가에 예. 사실은 위안이에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1680 위안이라고요? 예, 이게 여기 앞에 써 있는 요 표시 있잖아요. 예. 원 위안 표시. 네. 요게 똑같이 쓰니까 어. 나는 틀리게 쓴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1680엔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6,000원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1680 위안이다. 그러면 뭐 32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한 20배나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32만 원. 위안으로 해가지고 32만 원 결제가 되니까 뭐 여기서 뭐 항의도 하고 그랬더니 일단 업체는 뭐 취소도 안 해주고 환불도 안 해주고 굳이 회신을 했다면은 저쪽 구석에다가 저희가 중국 위안이라고 표시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엔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표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네. 돈이라는 뜻이다라는 거고 엔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000원,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0엔에는 그 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오 뭐가 표시가 돼 있고요. 5,000엔에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우메코 네. 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엔에는 미즈오은행 도쿄거래소를 설립한 시부사와 H 그래도 큰 화폐에는 자본시장의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좀 우리나라로서 그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시대에 엄청 수탈을 많이 했던 자본가입니다. 그분이 만엔에 있다고요? 예, 만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20년에 한 번씩 도안을 바꾸니까 네. 2004년에 바꿨고 2024년에 또 도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야, 그거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원은 삼국이 똑같다. 자, 예. 이제 엔화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예. 엔화는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실 엔화뿐만 아니라 국제 통화의 대부분을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네. 나 금 안 바꿔줄래 어. 라고 얘기했던 대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은 그 전에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달러화하고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완전 변동 환율 제도는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고정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달러도 자기의 어떤 금이라는 족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국가들의 환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시작할 때 환율이 한 달러당 360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때 이렇게 가지고 달러의 환율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하면은 되게 높은 데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게 돼요. 저 높다는 거는 엔화 가치가 그때는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죠. 굉장히 약했다는 굉장히 거죠. 약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거기서 그럼 달러가 강했다는 건데 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금이랑 바꿔준다 그러다가 네. 이제 금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달러가 좀 이제 점점 약해지는 아. 효과도 있는 거죠. 이게 환율이라는 건 결국 이제 상대적인 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럼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굉장히 미국의 역사적인 연준 의장 중에 한 분 중에 아서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근데 그 아서번스는 역대 그 연준 그 총재 중에 네. 뭐 최악의 총재라고 불러도 뭐 그렇게까지 순위가 많이 밀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닉슨 대통령이 굉장히 최측근이었어요. 네. 근데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재선하고 막 그러려면은 통화량을 막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중앙은행이 독립성 없이 나라 부양책 쓰는데 계속 돈 같이 퍼주면 네. 그러면 부양은 되겠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금 떨어져가지고 좀 애매해진 상황에서 거기 통화 막 늘까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또 오일 쇼크나 이런 걸 겪으면서 유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통화적인 이유로도 올라가고 네. 거기 그 유가도 같이 올라가고 그럼 물가가 막 엄청나게 2배로 올라간. 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때 나왔던 또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예, 물가. 예, 맞습니다. 그 개념이 그 당시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 왜 처음 도입이 됐냐면은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유가하고 식료품은 빼자. 뭐야 핑계 대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중동에서 쟤네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때 나온 개념이 근원 물가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원 물가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물가를 잡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1979년에 우리가 다 이름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요즘 들어 더 회자되고 있는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폴 볼커가 등장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한 방에 400bp, 4%포인트를 빵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이 지금 이제 1979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은행 금리가 거의 20% 되고 뭐 폴 볼커 죽여라 그래갖고 총 들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달러가 네. 그동안은 좀 약하게 내려오다가 금리가 저렇게 높아?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엔화 가치는 떨어지죠.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시점을 같이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때잖아요. 요때. 네.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금리를 쫙 올려버리니까 예. 엔화 가치가 딱 낮아지면서 이게 쫙 그러네요. 엔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가 대폭 올려지니까 달러는 강했고 엔화는 약해졌고 엔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환율이 약해지면 네. 물건 팔기가 좋잖아요. 수출 경쟁력 좋아진다고 수출 하죠.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되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70주가 막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도요타, 뭐 닛산, 혼다 막 자동차 쫙쫙 팔고 있고 뭐 소니, 파나소닉 뭐 해서 막 안 그래도 제품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에서 가격도 싸졌어. 가격까지 싸졌어. 네.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그냥 다 끌어모으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야, 너 혼자 장사 다 해먹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1985년에 드디어 불러드립니다. 야, 너 장사 너무 혼자 해먹는 거 아니야? 야, 다 들어와. 네. 하고 야, 형님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일본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영국, 프랑스 들어와가지고 만난 곳이 바로 플라자 호텔. 플라자 합의. 예. 플라자 합의를 딱 해가지고 예. 야, 니네 지금 그 엔저 때문에 장사 잘 해먹는 것 같더라. 나 요새 힘들다. 형 힘든데 너 뭐 좀 해줄 거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플라자 합의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엔화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던 게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였고요. 음.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이 굉장히 가파르게 강해지는 모습을 그러네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뭐 해외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해서 그러면 밖에다가 못 팔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주면 되겠다.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일본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강해지면은 네. 금리를 좀 높여야 되는데 다시요. 네. 환율이 강해지면, 예.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야 그만 좀 떨어져. 금리 높여서 우리나라로 돈 좀 들어오게 하자 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낮춘 거예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 내수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또 낮추면 그러면은 뭐 안 그래도 경제 괜찮은데 거기다 또 금리를 낮추니까 와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지금이다. 흥청망청. 막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너도 나도 주머니에 돈이 꽉 차게 되는 네. 이른바 그 버블 경제가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85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던 엔화가 네. 여기 버블 경제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서로 이제 뭐 금리도 낮고 막 흥청망청 뭐 니케이 지수 4배 뭐 땅값 5배 막 가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요 시점입니다. 1990년 네. 쭉 내려가다가 버블 경제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네. 1990년에 그때 이제 고민이 좀 됐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대장성에서 네. 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는 LTV가 꽤 높았습니다. 뭐 한 120% 정도. 뭐예요? 돈 받으면서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요? 예. 그 LTV 120%로 대출을 해주다가 그래도 집값이 금방 올라가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그러네. 뭐 5년에 한 4-5배 올랐으니까. 그러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야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장성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네. 거기서 또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깨지는 경제가 버블 경제가 붕괴하는 그런 네. 상황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미국에서도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미국의 고민은 뭐였냐면 미국은 사실 자기네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제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바깥 여기서 생산 공장들은 다 아시아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달러는 약한데 수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경상수지 적자 이거 어떡하지? 야 중요한 건 금융이야. 네. 그러면 자본이라도 좀 흑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본을 흑자로 만들려면 예. 금리를 올려야죠. 높여야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좀 무역에서 좀 빵꾸가 나는 거를 네. 자본으로 좀 막아야 되겠어.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엔달러 환율이 거의 여기 보시면 저점인 80엔까지 내려가게 돼요. 네. 진짜 극심한 엔고 완전 앵고네요. 완전 엔고가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형님이 다들 부릅니다. 네. 야 우리 달러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 엔고 너무 세. 너 좀 약해져야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달러를 강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엔을 약하게 만드는 정책을 같이 시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엔화 환율을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엔화가 쭉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95년도에 있었던 거를 역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거든요. 네. 역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의 달러는 굉장히 강해졌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해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미국 워낙 달러가 강해지고 이제 자본들이 쫙쫙 이제 미국으로 이제 빨려 들어오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막 빨려 나가. 우리 외환보 유고에 있던 달러들이 계속 없어져요. 미국으로 자꾸 들어가. 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무너졌던 나라가 태국, 네. 말레이시아.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외환 위기를 겪었던 한국이라고. 그렇죠. 그 당시 그게 한국. 그 사건이었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강달러의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게 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외환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네.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일본은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금리가 한 0.5%까지 저금리로 가다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0.1%까지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환율을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때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단연간의 위기를 겪은 과정 속에서 네.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잡힌 게 있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대 경제 대국 그리고 20년 넘게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다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채권들을 샀기 때문에 거의 가장 높은 순채권국. 그러니까 무역 수지로 벌어서 네. 그 돈 가지고 나는 나라 채권을 채권 샀죠. 사는. 그러니까 순채권국이고 외환 보유고가 당시 세계 2위였고요. 유로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 유로 파운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제 결제에 많이 이용되는 통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공고한 네. 그런 통화 체계가 이룩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공고한 나라인데 야, 엔화 금리가 너무 싼 거 아니야? 네. 뭐 0.5, 0.2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엔화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이자 거의 안 내도 되니까요? 이자 거의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싼 이자로 돈을 빌린 다음에 네.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해요. 그럼 그쪽에서는 이자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0.2%, 0.5%로 대출 받은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되는 그런 데다 예금 넣어놓으면 네. 그거만큼 그냥 먹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 유명한 와타나베 부인이 예, 여기서 와타나베 나오는 부인. 거군요. 여기서 이제 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좀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안전자산이라 그러면은 되게 좋은 의미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나라 경제에는 좀 역행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요. 어떤 의미냐면 네. 이게 나라가 경제가 안 좋고 글로벌하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보통 환이 약해져요. 환이 약해지면은 수출을 하기가 되게 좋아지죠. 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나라가 경제가 다시 좋아지게 좋아지죠. 됩니다. 요게 이제 환율이 가지고 있는 나라 경제에 대한 자정작용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전자산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글로벌하게 위기가 되면 야, 위험한 환에선 도망쳐. 그러면서 엔화가 높아져요. 얘네로 막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수출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기가 됐는데 네. 안전자산이라고 엔화가 강해져. 어려워졌네. 근데 수출 경쟁력은 좀 약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좀 엔화가 약해져서 수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쫙쫙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엔고가 돼 버리는 그런 환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강의 통화라는 게 네. 사실 뭐 좋은 면만 있는 건 좋은 아니네요.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좀 변하게 돼요. 네.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수출 기업이에요. 예. 일본에서 이렇게 수출을 그냥 해 왔는데 이게 엔고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아니 뭐 경기 안 좋아지면 좀 엔저가 돼서 좀 좋고 네.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엔고가 되면은 좀 나쁘고 네. 뭐 요렇게 지내면 되는데 좋을 때도 엔고, 나쁠 때도 엔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자기들의 공장을 신흥국으로 옮기는 그런 식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국내로 유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수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고 상황은 유지가 되고,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일자리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뭐 제대로 된 일자리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예요. 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국민들은 특별히 일자리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엔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됐던 거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지금 엔고가 너무 심해. 네. 근데 사람들은 좀 살기가 힘들어. 야, 채권,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 네. 야, 채권 찍어. 국채 찍어. 그쵸. 사람들 보존해 줘야지.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댄 겁니다.
뭐 금리 낮으니까 예, 예, 뭐 계속 예. 찍어도 뭐 상관없는 거죠. 이자 부담도 없고요. 예, 네. 이자 부담도 없고 그리고 나라의 부양책은 계속 써야 되니까 음. 지금 엔고에다가 저금리의 저성장인데 네. 나라가 부양하지 않으면 누가 부양하겠냐. 네. 그러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내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데 그리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서 제로 금리로 가게 됐었고 일본은 처음에 나홀로 제로 금리를 하던 부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제로 금리를 하니까 금리의 어떤 엔저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초저금리인데 네. 환율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2011년에 아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쓰게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네. 거기서 뭐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양적 완화 그리고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거 그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세 개의 화살을 쏘게 돼요. 이게 한 개 화살은 네. 부러뜨리면 부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화살을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부러진다라는 네. 전국시대의 모리 모토니리의 일화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내수를 끌어올려서 부양책을 쓰고 엔고를 좀 상쇄해 보려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 혼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다 같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네. 그때도 엔고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까 그 취했던 수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구조가 좀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일본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일단 성장률이 낮으니까 세금은 안 거칩니다. 근데 국채는 계속적으로 쓰면서 부양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갖고 나라의 빚이 GDP의 250%까지 부채를 갖게 됐어요. 물론 이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오는 디폴트는 안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해요. 네. 근데 뭐 나라 국민이라고 이자 안 줍니까? 이자 계속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내년에 쓰는 국채 원금과 이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채를 발렸으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예산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다 예산을 해놓은 게 28조 엔. 음. 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280조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자 갚는 데만 280조 원의 예산을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 그러니까 나라가 살림을 다 꾸렸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한 25% 정도는 빚 갚는 빚 갚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뭐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도 빚 갚는데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잠깐만요. 잠깐만. 280조에서 와 조금만 올라가도 막 560조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장난 아니죠. 예를 들어 금리가 5%였다. 네. 그럼 1% 올랐다. 그러면 이자 나가는 거 한 20% 정도 이자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1%다. 네. 근데 1% 올랐다. 이거 이자 상환액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미쓰비시 은행이 네. 금리를 100배 올렸다. 예금 금리를. 100배로 올렸다고요? 100배. 저 거기 갈래요. 어느 은행이라고요? 미즈은행? 미쓰비시. 미쓰비시? 예. 네. 거기가 원래 주던 예금 금리가 0.002%였습니다. 100배 하면 0.2%. 아이씨 안 가.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네. 보이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이자의 총액이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 뭐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던 경제 구조가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그러면 여기서 뭐 계속 금리가 낮으면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가 기를 쓰고 해봤는데 금리도 안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안 올라가고 뭐 맨날 엔고야. 그래갖고 우리는 뭐 안 된 거 그냥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긴 기간을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는 최근입니다. 그 팬데믹 예. 때 거의 모든 나라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썼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췄어요. 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그 미국이 여기 우리가 0.25%밖에 금리가 안 됐었는데 물가를 잡아야 되겠어. 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5.5%까지 단숨에 올렸어요. 네. 그럼 0.25%였던 금리가 5.5%까지 가니까 달러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 영원히 엔고가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훅 약해진 거예요. 드디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 정부들은 뭐 인플레이션 잡고 환율 방어하려고 금리를 막 올리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렇게 할 때는 안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빚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30년을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와. 여기서 엔저가 찾아오면서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네.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엔저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2021년을 기점으로 거의 100엔 조금 넘어가는 105엔 정도 수준에 있던 엔이 너무 약해지면서 150엔까지 겁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뭐 좀 야 내가 그럼 이거 다 사줄게. 엔 약하니까 막 가지고 팔어. 그럼 내가 좀 달러 있으니까 네. 달러 팔고 엔 사고. 달러 팔고 엔 사고. 중앙은행에서 뭐 정부도 하고 중앙은행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달러를 팔려면 그럼 그 외환 보유고 있는 거 계속 쓰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뭐 채권도 사고 엔도 사고 환율도 사고 그러면서 계속 사는데 그 당시에 금리가 좀 약해가지고 150엔 찍었을 때 네. 하루에 사들인 돈이 65조 원. 하루에. 예. 와. 열을 사면 650조 원. 원. 그러니까 계속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야 그러면은 엔저면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이 네. 가서 막 물건 팔고 네. 그거 가지고 달러 갖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 갖다 또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기대를 했었던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로 많이 나가 있고 일본은 구조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네. 무역 플러스 자본은 흑자인데 이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 수지가 96조 4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네. 근데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7억 9천만 엔이 적자로 돌아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와서 돌아본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서 경제 구조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정말 강하던 나라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많아, 해외 자산 많아 이런 정말 강건한 국가에서 갑자기 돌아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네. 네.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네. 아. 엔이 굉장히 약하네. 이런 상황이 됐고 여기다가 물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게 거죠. 좀 특이한 게 만약에 뭐 달러 때문에 엔저가 왔는데 예. 사실 그 엔저가 오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더 높아졌다라. 예. 라는 인식의 엔저면 야 수출하면 좋겠네. 이제 곧 회복되겠는데 멀쩡했으면. 멀쩡했으면. 그러니까 뭐 빚도 별로 없고, 네. 빚도 별로 없고 여기 뭐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네. 수출 기업들이 그걸 잘해서 경제를 돌렸겠죠. 네. 근데 이미 수출 기업들은 다 밖에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빚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이 엔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빚이 260%. 근데 빚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럼 금리 안 올리고 환율 방어하려고 그랬을 때 외환 막 보이고 다. 외환 보이고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상황들을 아니까 이제 해외 자본들은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여기서 뭐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려버리려 그러고 환율 지금 150엔 넘어가라 하면서 계속 매도 치고 막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 금리의 허용 범위라고 한다면 금리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옛날에는 올라가면 그냥 다 삽시다. 네. 야, 나는 삼성전자 무조건 매도야. 네. 이러면 이렇게 올라와 7만 원 넘어가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조금 허용해줄게. 그리고 처음에는 0.25%를 못 넘어가게 하다가 네. 지금은 0.5, 한 번은 더 0.5까지는 봐줄게 하다가 야 1% 넘어가는 거 가만 안 둬? 라고 하다가 1% 넘어가도 내가 좀 볼게.
요러면서 지금 150엔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150엔을 넘어가는 수준을 오랫동안 지켜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150이라는 그 절대 수치가 누가 정해준 건 아니지만 예. 이 정도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자신들의 스탠스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예.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일본 중앙은행도 약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자본시장의 관점이고 네. 또 이게 약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네. 이게 엔화가 약하다라는 거는 수입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네. 건데 그럼 유가 이런 거 엄청 비싸지잖아요. 에너지 다 의존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는 30살인데 네. 태어나서 물가 오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컨셉은 없어요. 네. 근데 30년 만에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네. 이게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엔이 되게 약해.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까지 그걸 다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이자도 안 주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저 물가를 잡긴 잡아야 돼요. 네.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과 엔화가 더 약해지는 거를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과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정부 부채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가 얼마 전에 시장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26명 중에 22명, 85%가 내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년 4월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정도로 기점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로이터의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에다 가지오 그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오르는 구조가 정착되면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 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네. 이제 물가가 너무 이렇게 내려와서 2%로 안정되면 금리 내려줄 게고 그렇죠. 네. 지금 똑같이 오르는 건데 일본은행에선 야 2% 계속 넘어가면 여기 안정된다고 하면 우리 그때 금리 올릴게. 네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 상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일본 중앙은행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거시경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서 지금 엔저가 좀 약해진다. 네. 그러면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좋은 거죠. 좋을 수 네.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좋은 거대로 있는 거고 사실 경제는 이게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일본 통화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리거나 여기 완화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이렇게 긴축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여기서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또 자금이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 경우에는 네. 엔캐리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신흥국의 자금이 빠져나가 그럼 뭔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져. 네. 그러면은 그 안전자산인 엔의 강점으로 엔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네. 자기들의 이자가 더 올라갔네라고 해서 엔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신흥국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방에 엔고로 가는 건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점진적으로 엔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해져야 될 거다라는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엔화 투자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야, 저 150엔 넘겨서 오래 못 간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쟤네 빚이 많아서 금리 못 올릴 거야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정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저도 이제 관심이 가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엔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슈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권 팀장님은 네.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신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낯선 분들 계실 테니까 혹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한국투자증권에서 ETN 상품 상장과 운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예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사실 제가 딱 떠올려봐도 전 명동 가서 엔화 살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달러는 예금 같은 게 있었는데 엔화도 예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엔화 환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환전소에 가셔서 엔화를 사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파는 방법입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환율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 보통 현찰 살 때는 플러스 1.75%, 현찰 팔 때는 마이너스 1.75% 이 정도로 스프레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우대를 받지 않는다면 100만 원 투자하면 3만 5천 원은 수수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아무런 우대를 받지 않으시는 고객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은행에서 현찰 살 때 90% 우대를 받으면 0.175% 수수료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엔화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되팔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좀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네. 은행들을 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이 있으면 60% 우대를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할 때는 또 다르군요. 네, 제가 이거 살 때랑 엔화를 들고서 팔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런 수수료를 좀 줄여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혹시 엔화 예금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화 환전은 또 엔화를 직접 들고 있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은행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통 엔화 예금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엔화 예금은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달러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엔화를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요. 네. 환전을 해서 그 통장에 넣어 놓고 나중에 그 엔화가 오르면 다시 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은행에 가서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환율 옆에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 환율 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전신환 환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이런 송금 보낼 때 환율이 현찰 살 때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그냥 계좌 이체를 하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은행별로 상품별로 다 약관이 달라가지고 약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예치를 해두면 전신환 환율에서 80% 우대를 해준다. 그럼 네. 또 수수료가 살 때는 0.19%가 됩니다. 네. 근데 또 팔 때는 우대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팔 때 여기서 50% 우대를 받는다고 하면 0.49%가 돼서 이것도 총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6,900원 정도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50원대에서 한번 샀다가 10,000원 됐을 때 팔았어요. 네. 그럼 그때마다 저 수수료가 붙는 거죠. 맞습니다. 매번 환전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약관별로 다르긴 한데 입금한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네. 입금한 만큼 뺄 수 있고 입금한 만큼 뺄 수 있고 이게 한 단위로 한 뭉치로 움직이는 상품도 있고 네. 아마 상품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넣었다가 저 50만 원만 인출할게요가 안 되는 상품도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좀 일부 불편한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가 있다고 해서 엔화를 현찰로 입금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할 때 현찰 수수료가 따로 붙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 엔화를 내가 갖고 네. 내 엔화 통장에다 내가 넣는데 현찰 네. 수수료가 따로 있다고요? 네, 그게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없는 있어서 데도 있고. 항상 이게 상품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물가를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복잡한 것들 없이 매번 할 때마다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 내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있는 거 다 빼지도 못하고 이런 복잡한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엔화 현찰이 필요가 없고 그냥 엔화의 상승과 하락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면 ETF랑 ETN을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ETF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ETN도 일단 기본적으로 ETF랑 비슷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한 주 단위로 매매하듯이 주식처럼 사면 되는 상품입니다. 근데 ETF랑 ETN 지금 시장에 있는 상품에 ETF의 보수 ETN의 재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네. ETF는 0.25%, ETN 한 배짜리 한 상품이 있고요. 네. ETN은 한 배, 두 배, 마이너스 두 배가 상장되어 있는데 한 배는 0.05%, 두 배는 두 배랑 마이너스 두 배는 0.1% 이렇게 제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ETN 같은 경우에 한 배짜리는 연간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 500원이요? 네. 네. 반년이면 250원이요. 이게 1할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0.05%를 365로 나눠서 매일매일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 비용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에 보이는 0.25%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한 달 만에 뭐 이 거래를 마무리 짓는다. 네, 그럼 훨씬 싼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ETF나 ETN으로 선택하는 것이 뭔가 복잡함도 많이 줄어들고 수수료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거 보니까 오히려 저라면 ETF나 ETN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ETF와 ETN의 차이점은 뭔가요? ETF는 일단 지금 시장에 한 배짜리 종목, 그리고 ETN은 한 배, 두 배, 마이너스 두 배 이렇게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ETF는 펀드입니다. 네. 자산 운용사가 발행하는 상품이고요. ETN의 N은 노트, 채권 같이 증권사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는 운용 성과가 반영이 됩니다. NAV, 나부라고 부르는 NAV에 반영이 되지만 ETN은 증권사의 신용 위험이 있는 대신에 이 기초지수를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이게 투자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고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기초지수 수익률에 재비용만 정해진 재비용만 떼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ETN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기초자산 1%면 재비용 제하고 1% 정도. 네, 맞습니다. 보장하게 되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ETN은 트래킹 에러가 좀 없어요? 네, 트래킹 에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ETF에는 NAV, 나부가 있으면 네. ETN IV라고 지표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 지표 가치는 예를 들어 재비용이 아예 0인 상품이다. 그러면 음. 기초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ETF랑 ETN 혹시 그 차이 말고 좀 다른 차이점은 없을까요? 네, 아까 ETF는 펀드, ETN은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이 운용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고객들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ETN은 증권사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을 하면 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기관에서 대형사 위주 자기자본 5천억 원 이상의 증권사만 발행을 하는 것 같은 다양한 규제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할 것 같은 증권사만 ETN을 일단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TN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해서 뭐 엔화를 한번 투자해 보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엔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ETN 상품들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ETF랑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일본 N선물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본 N선물을 2배랑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 약세에 투자할 수 있는 N달러 선물도 한초 S&P N달러 선물 1배짜리, 그리고 레버리지 N달러 선물 2배, 인버스 2X N달러 선물 마이너스 2배 이런 식으로 네, 총 6종을 상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초지수의 기초자산에 예를 들어 일본 N선물이라고 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선물을 일일 수익률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N선물이 하루에 1% 오르면 한 배짜리 ETN도 1% 오르고 레버리지는 2%, 인버스 2X는 마이너스 2%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ETN은 약간 리스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2X나 커머디티 위주로 시장이 좀 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N선물도 마찬가지로 한 배 수익률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2배를 투자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비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화 대비 엔화가 얼마냐, 그리고 엔화 대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화 대비 엔화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달러 대비 엔화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은 100엔당의 그 금액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엔당 900원이다. 네. 100엔당 1000원이다. 이런 거에만 익숙하신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레버리지 일본 N선물 상품이 N달러 선물보다 조금 더 잘 팔리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통화와의 비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원 대비 엔화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실 뭐 달러 대비 엔화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은 걸까요?
저희가 상품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상품을 추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아마 기사로 N달러 환율 150엔 돌파 네. 이런 거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150엔이라는 것은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 이런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이 N달러 선물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ME에서 거래되는 N달러 선물을 추종하고요. CME N달러 선물이 1% 오를 때 한투 S&P N달러 선물은 1%, 레버리지 2%, 인버스 2X 마이너스 2%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있고 다른 통화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여서 달러엔 환율이 1.33%가 빠졌어요. 그래서 엔화 약세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원화도 동시에 약세였습니다. 달러가 강세하면서 강달러면서 엔화랑 원화가 동시에 약세였기 때문에 결국에 N1 환율은 마이너스 0.16%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네. 또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보면 달러 약세였던 시절이었는데요. 네. 달러가 약세일 때 엔화가 강세고 원화가 같이 강세를 보이니까 2월 3일에 보면 달러엔 환율 1.95% 오를 때 달러 원 환율 1.83%가 같이 오르니까 네. 결국에 N1 환율은 마이너스 0.12% 거의 움직임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원화로 엔화를 사신 분이 네. 분명히 신문 기사에서 N달러가 3% 떨어졌대.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3%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나는 내 수익률은 왜 이래? 아, 그러니까 네.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정해져 있고 다른 통화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변동률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은 달러 대비 엔화 강세와 약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원엔에 해야 되겠다. 혹은 달러엔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만의 전략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ETN으로 뭔가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ETN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네, ETF와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하듯이 HTS, MTS를 통해서 한 주씩 한 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으십니다. 먼저 저희 이게 한국투자증권 HTS 화면인데요. 코드를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하는 창에 N선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ETN을 검색을 하시고 한 주 단위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ETN이 아직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호가창을 보시면 매도 호가 옆에 LP 창이 있고 네. 매수 호가 옆에 LP 창이 있잖아요. 이거를 매도 호가 중에 몇 개나 LP의 호가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8,955원에 보면은 46,102개 매도 호가 중에 전부 다 LP 호가죠. ETN은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도 하지만 유동성 공급 또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이 상품에 투자자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이걸 한번 사면 못 팔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 보니까 거의 한 호가당 5만 주씩을 지금 LP 물량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대략 따져보더라도 9,000원에 5만 주면은 4억 5천만 원인데 예컨대 제가 난 한 호가에 10억 넣고 싶어. 그럼 안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저희 8,955원에 10억을 다 낸다고 해도 46,000주가 먼저 체결이 되겠지만 아마 그 기초자산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LP가 다시 나타나서 그 호가를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 10억이 금방 다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ETF나 ETN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는 충분한 물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낮은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단 LP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특징적이긴 하네요. 자, 뭐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저희가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 혹시 이 ETN으로 뭐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곧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레버리지형을 투자를 하시려면 금융투자교육원 사전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탁금 1,000만 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리화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일별 수익률을 2배씩, 일별 수익률을 마이너스 2배씩 추종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 단순히 기초자산의 2배를 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추세가 횡보를 해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초자산이 그 자리더라도 레버리지는 조금 더 빠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상품은 이 진입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희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ETN 상품의 종목명이 기존의 트루 ETN에서 한투 ET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 ETN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트루가 아닌 한투로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투 ETN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짧게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아직 ETN이 뭘까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한투 ETN 검색해서 저희 한투 ETN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ETN에 대한 내용을 진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마 롤오버 효과, 그리고 레버리지 복리화 효과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에서 한국투자증권 ETN 검색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거기다 그냥 채팅하듯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엔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투자공학 신예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